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일 저녁이고요.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존 랭바인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님의 1976년 책, 거의 50년, 49년이 된 책이고 고문, 과거 앵셴 레짐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고문에 관한 법률, 그 제도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책은 본문은 한 137페이지 정도 되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많이 잊어서 이제 앞부분만 오늘 하려고 하는 앞부분만 다시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거, 고문이 쓰인 용도는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증거는 영어로 evidence가 있고 proof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evidence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evidence는 building block에 해당을 하고 그걸 다 모아서 지은 집 구조, 건물이 proof라고 쉽게 비유를 하는 구글 검색 결과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고 evidence는 사실, 데이터, information, 정보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은 그 입증 자체 또는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proof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도 evidence하고 proof를 완벽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설명하는 중간중간 사실상 proof나 evidence를 그냥 같은 증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증거 방법 또는 입증 최대한 그 proof는 입증으로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책 앞부분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세 후기부터 앙시앙 레짐이라는 기간 내내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에 있어서 고문은 필수적인 도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형사적 절차에서 고문은 항상 쓰였고 물론 항상이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나중에 범죄 종류를 경한 범죄, 중한 범죄로 나눴을 때 중한 범죄에 고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조사 과정부터 그 범죄 소추 과정까지 인베스티게이션하고 프로세큐션 과정에서 다 통상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법부가 과거에는 판사가 이제 직접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지만 하여튼 그 수사, 조사, 고문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법이라는 게 아예 있었습니다. Law of Torture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들도 있었고 일종의 법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고유한 법칙들도 생겼고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법 공부하실 때 규문주의 또는 직권주의와 그와 대비되고 대조되는 당사자주의를 배우셨을 텐데 규문주의,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quisitorial system이라고 하고 당사자주의 또는 일본 사전에서는 당사자 대항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adversarial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문주의, 직권주의는 판사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시스템이고 당사자주의는 그야말로 판사가 중립적인 심판을 역할을 하고 각 당사자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되겠죠. 간의 인터플레이를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규문주의가 더 압도적이었고 지배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현대가 돼서 당사자주의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소송법에. 그리고 이 고문에 관한 법률은 원칙으로 원래 시작된 곳은 로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로마법의 개수, 리셉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가 되었는데 그때 고문에 관한 법도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퍼졌기 때문에 16세기가 됐을 때는 이 굉장히 비슷한 고문법이 남쪽으로는 시실리 왕국에도 있었고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에도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와 프랑스에도 있었고 독일을 거쳐서 동유럽에도
거의 비슷한 이 고문에 관한 법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아직까지 유럽에 이 고문법이 살아 있었지만 19세기에는 이제 많이 사라져서 중유럽, 센트럴 유럽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고문과 비슷한데 구별해야 될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형벌입니다. 물론 형벌도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고문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쓰이는 용도나 시점이 다른 것이 사법부 법원이 하는 고문은 국가공무원이 사법 절차에 쓰일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문법은 그래서 이러한 사법적 수사 형태에서 고문을 채용하면서 인권을 걱정한다는 것이 조금 지금 관점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불필요하게 고문을 쓰지 않도록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과 고문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벌은 일단 재판 절차가 끝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률 효과로 받게 되는 고통, 처벌로 받게 되는 고통이고 그것은 고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고문의 폐지에 앞서서 이 존 랭바인 교수는 기존에 설명하던 방식은 유명한 법학자나 사회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사회를 일깨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문은 나쁜 것이다라고 깨달아서 고문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인데 존 랭바인 교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틀렸고 그건 거의 동화에 가까운 페리테일에 가까운 잘못된 설명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쓰신 동기는 이제 그 겉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법전에는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18세기, 19세기의 고문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이 폐지될 때는 사람들의 양심이 움직여서 고문을 폐지한 게 아니라 이미 법률의 변화가 고문을 필요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의 법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법, 로만 캐논 러 프루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범죄를 구별했냐 하면 처벌이 피를 흘리게 하는 처벌인 죄가 있고 이 죄를 지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데 그것이 사형이거나 아니면 몸의 일부를 불구로 만드는 그러한 죄들, 아마 살인죄가 대표적이었겠죠. 그런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나눠서 다루고 물론 중범죄는 좀 더 힘들게 어렵게 엄격하게 증거가 입증이 될 것을 범죄가 입증이 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법에는 세 개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인이 2명이 있으면 그 2명의 증인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유죄임을 보여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증인이 2명이 안 되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만약에 정황 증거만 있다면 circumstantial eviden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indici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아무리 강력해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예로 든 것은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달아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을 갔더니 그 집에 피 묻은 칼이 있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훔쳐온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것들은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피고인이 자백을 해야만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고문을 합법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도 하지 않고 증인도 분명히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고문을 하라고 명령을 고문 절차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렇지만 대신
고문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만들었냐 하면 절반의 증거, half proof가 있을 때만 그게 못 미치면 안 된다고 숫자적으로 이 어프로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절반의 증거가 있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 2명이 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1명뿐이거나 아니면 정황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충분할 경우 정황 증거도 숫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나중에 법학자들은 정황 증거가 숫자로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테리프라고 불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도 테리프죠. 그래서 사실 이 테리프란 단어는 일정한 그 테이블 표를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는 그 각각의 밸류를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는 표가 있었고 아까 예를 든 그 피 묻은 칼과 작물, 훔친 물건은 각각 증거의 밸류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발견되면 둘을 합치면 2분의 1, 절반의 증거, half proof가 되기 때문에 판사는 그 피고인을 고문실로 보내서 고문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고문을 가해서 사람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고문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거의 누구나 다가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신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고문, 강제력의 행사가 무분별하지 않도록 규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점에서 함부로 고문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증거의 합이 절반의 증거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넘어가야 할 그 threshold를 만들어 놓고 그걸 넘어야만 고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절반의 증거는 요즘 영미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만 골라서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자백이 신뢰성이 있도록 다른 규칙들을 또 거기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guilty, 요새 영미법에서 부르는 guilty plea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자기가 유죄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문을 받아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부 사항까지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롤라이나 형법대전은 암시적인 질문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는 수사관이 자기가 듣고 싶은 세부 사항을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캐롤라이나 형법 대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하고 정보가 나오면 가능한 한도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더 해서 정말로 사실인지를 진실인지를 확인할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면 고문 수사관은 칼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래된 떡갈나무 있는데 그 밑에 묻었다고 한다면은 수사관은 사람을 보내서 그 밑까지 파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